항소 포기는 검사라면 못 내릴 결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이 나왔는데 차라리 항소를 해버리고 사퇴를 하시지. 그렇죠. 왜 정권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놓고 뒤늦게 아, 나 힘들었어 이러니까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받아낼 길이 막혔다. 이 부분에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사건과 연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동훈 전 대표는 제 사람 다 깜방 가야 된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선 다루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알려주지 않는 정치권의 소소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크고 작은 결정들 많이 내리시잖아요. 뭐 먹을지 이런 소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기자들은 좀 팀워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피드백을 받는데 이 중에 뭘 들을지, 뭐는 듣지 않을지 뭐 이런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는데 가끔은 그런 결정 하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고 지금 검찰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결정 하나 때문에 법무부, 검찰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입니다. 이 결정을 두고 지금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검찰도 뭐 들썩이고 있고 여야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진 데는 이유가 있죠. 대장동 사건이 뭔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한테 과도하게 몰아줘서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이제 취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에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설 2021년에 처음 문제 제기가 됐고 사실 그게 또 재밌는 거는 야당 쪽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같은 민주당이었던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 같이 경선 후보 시절에 그쪽에서 먼저 처음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도 시작됐고 2022년도에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파가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였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다 보니까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수사팀은 이제 배임액을 처음에는 651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2차 수사팀을 꾸려서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배임액 수가 최소 4천억 원대까지 늘어났어요. 그때 제가 이제 법조팀장 할 때라서 직접적으로 기사도 쓰고 이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유동규하고 이제 민간업자 재판이 이제 4년 만에 먼저 1심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재판은 2년 전에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죠. 문재인 정권 때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배임액을 650억 원대로 받고 2차 수사팀은 4천억 원대로 받다는 그 차이가 저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혐의도 추가됐다고. 뭐 혐의도 추가되고 뭔가 하여튼 수사를 좀 더 이제 빡세게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진술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또 바뀌니까 진술도 바꾸고 뭐 일부 조작된 게 있다고 하고 해서 사실은 뭐가 진실이고 허위인지 좀 알기가 어렵죠.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5인방이 있잖아요. 제일 잘 알려진 게 이제 김만배, 몸통이라 불리는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영학, 정민용, 유동규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애초에 모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대장동 사업에 맨 처음에 제일 많이 관여한 거는 남욱 변호사예요. 2005년쯤부터 이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계획을 공식 계획에 넣고 원주민들이 추진위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문단을 꾸리면서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사업이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남욱 변호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친구인 YTN 기자 그 배성준 씨라는 사람한테서 법조팀장을 지냈던 김만배 씨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조계에서 발도 넓고 돈도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만배가 이제 그 사업의 중심 인물로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3명 등장했나요? 거기다가 남욱이 자기 서강대 후배인 정민원 변호사를 데려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 밑에다가 넣어서 이 일당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이렇게 몰아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항소 포기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좀 보려면 1심 판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심 결과가 어땠는지 좀 선배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동규,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구형보다 1년씩 더 받긴 했는데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 이제 검찰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하니까 2심에서 형량을 더 올릴 방법이 막힌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항소를 포기했느냐 이런 비판이 거세진 거죠.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한 건가요? 검찰 내부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수사팀은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만장일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지휘부에서 막았다라고 한
했던 거고, 반대로 지휘부에서는 뭐 형량도 일부 올라갔고 보고받은 상황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사이에서 정무적인 고민이 섞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대검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 셋 다 말이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이 좀 엇갈린 건가요? 그러니까 세 명의 말을 곧대로 들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노만석 전 대행은 이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정무적 부담을 좀 언급을 했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내부 비판이 많았어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만 생각해야지 사건 외적인 것을 검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부 비판이 커서 사실은 노 전 대행이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고, 검찰총장은 경영자적 입장으로 사안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권력형비를 제대로 수사하고 외풍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권 눈치도 우리가 봐야 돼요 라고 약간 읍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차라리 항소를 해버리고 사퇴를 하시지. 그렇죠. 왜 정권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놓고 뒤늦게 나 그러니까요. 힘들었어 이러니까 조금 모양새가 빠지죠. 네, 네. 모양새가 좀 빠지는 거죠. 반면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우리 의견은 달랐다면서 지휘부 판단을 이제 문제 삼았어요. 대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안 따를 수 없었다는 거고, 반대로 정성호 장관은 자기는 개입을 안 했다, 신중히 판단하라, 이 정도 의견만 제시했고 판단은 검찰 몫이었던 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결국에는 각자 책임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전부 어긋나 버린 거죠. 근데 항소 포기가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는 항소를 한다라는 기류였다가 막판에 이게 뒤집힌 거라고요. 수사팀이 일관되게 항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대검도 어쨌든 그 뜻을 받아서 보고서를 법무부에 올렸을 거고, 법무부 실무 라인에서도 일단은 그렇게 했을 텐데, 기류가 바뀐 거는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 고위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결국 대검이 항소시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이제 내렸고,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장을 낼 준비를 하다가 7분 전에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항소 포기는 검사라면 못 내릴 결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결정인 건가요? 사실 이제 검사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범죄 피의자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기본 역할이거든요.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가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 원고 같은 역할을 검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기소하고 구형할 때 판단했던 혐의나 형량이 이제 재판부에서 부정을 당했는데 항소를 안 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네, 이거를 인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인 셈이에요. 이번 건은 어쨌든 수사팀은 항소한다고 했는데도 고위층에서 못하겠다, 이건 약간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 와중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재판에서 더 형이 무겁게 나왔다. 그래서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다라고 출근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사실 선배가 아까 앞에서 언급을 하셨듯이 형량이 더 많이 나온 거는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뿐이거든요. 정성호 장관 이 설명이 좀 납득이 되세요? 저도 일단 뭐 납득은 잘 안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이 어쨌든 신중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다른 사건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대검에 의견을 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 사건과 연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한동훈 전 그 국민의힘 대표가 한 인터뷰 나와가지고 관가의 에스페란토어를 자기가 해석해주겠다 이러면서 신중 판단이 절대 반대라는 반대다. 뜻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판단은 검찰에 넘긴 거예요 라는 법무부의 해명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부의 언어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동훈 전 대표는 세 사람 다 깜빵 가야 된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호, 네. 이제 노대행, 네, 이진수 차관, 이진수 차관 다 깜빵 가야 된다. 깜빵 된다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다. 제일 또 큰 문제로 꼽히는 게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받아낼 길이 막혔다. 이 부분에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요구했던 추징 액수가 7,886억 원. 그런데 1심에서 추징된 액수는 473억 원이거든요. 나머지 7,400억 원 정도는 추징을 못하게 됐다. 민사에서도 받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민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정성호 장관은 민사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지금 민심을 자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유죄든 무죄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대장동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왜 법무부와 검찰이 막았냐 이거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추징금이란 이제 범죄이익을 이제 국고로 환수하는 거고,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입증해서 받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1심 판결에서 배임액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7천억 원대 손해액을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법조계 중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겨도 집행단계에서 돈을 실제로 걷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정 장관 말처럼 다 받아낸
낸다는 건 좀 과장된 표현 같아요. 근데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차장님께서 네. 정 장관님과 친분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혹시 정 장관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지난번에 보통모드에도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나오시라고 했더니 뭐 황 기자 부르는데 가야지라고 하면서 오시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보다 센 질문을 못 하더라. 너무 점잖아서 어머머머. 다른 동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 장관님 원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나름 합리적인 분이시고 쓴소리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약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관 갈 때도 저 양반이 검찰들 개혁하는 게 자본도 덜 나게 하고 검찰 조직도 잘 추스르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사태 정장관이 지금 친하다고 얘기해놓고 약간 순서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게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을 넌지시 얘기를 했을 거고 사실 검찰에서도 노만석 전 대행이나 중앙지검장이 항상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쵸. 거기서 일을 더 키운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까지 지금 사퇴 요구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하세요.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아니, 근데 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명확히 있어서 몰수 추징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얘기를 하는데 공사가 돈을 받아야지 왜 그걸 국고로 환납을 하냐. 결국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로 피해액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이 발언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선배? 글쎄요. 업쪽의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형사재판에서 이제 추징금이 인정이 안 됐는데 민사재판에서 손해액으로 입증하기가 쉽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민사로 어렵다. 가더라도 네, 형사 눈치를 볼 수밖에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장관이 페북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약간 나름 신사적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설전을 하면서 개싸움 갑자기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네, 공개 맞아요. 토론하자. 네. 긁혔다. 아, 뭐, 공개 토론. 칭얼거리면 의미가 키스하고. 생각났다. 울지 말고 얘기해라. 이렇게 약간 진짜 MG같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 입장이 딱 저희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전 그 위원장은 민사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다.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인적인 피해액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가 이렇게 났는데 민사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냥 이런 논리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법대 교수 출신, 형법 전공의 법대 그쵸? 교수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두 분 다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하는 주장이니까 사실 우리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맞다 맞아요.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원래 싸울 때도 피하는 사람이 좀 약간 지는 거 아닌가? 맞짱뜨자 했는데 뭐 두 분이 공개 토론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검사장들의 반란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목소리를 낸 검사장들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승진한 검사장들이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문제가 비상계엄을 얘기하면서 자기들 주장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버려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향한 공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검사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사안인 건데 민주당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니네 친윤 검사에 이렇게 딱지를 씌우면서 친윤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약간 과장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목소리를 낸 검사장들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승진한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핵심 보직 맡다가 예전 정부에서는 한직만 돌았던 검사들도 섞여 있거든요. 직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보복하고 응징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헌법상에 검사한테 보장된 신분 보장을 특혜라고 보고 검사들에 대한 파면 버튼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검사를 파면하려고 하면은 탄핵 절차를 밟아서 사실상 이제 거의 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이제 징계만으로도 해임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하지만 원래 제도라는 게 만들 때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검사는 사실 행정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판사처럼 신분 보장 규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근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그 취지를 무시하고 보복하는 식으로 이제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매화 이제 TMI에서 언급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 반발을 두고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원래 이런 분 같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런 분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을 한 적은 없었어요. 검찰청 폐지법 통과되고 할 때도 별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심을 알고 그 민심이 이제 대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처음으로 반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밟아버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성토하는 걸로 보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검사 파면법 나오고 검사장들 강등시킨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번 항소포기 논란이 이제 검찰 내부 반발로까지 번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방향성까지 좀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해체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처음에 뭐 강등 얘기 나왔을 때 검사장들 만약에 다 사표낸다고 하고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도 사표낸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여파가 커질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약간 정권에서 과도하게 압박하면 누가 지금 검사라는 이름을 달고 일을 하고 싶을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딱지를 붙이는 친윤 검사 분들도 있었죠, 당연히. 하지만 대다수 90% 이상 맡은 일을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모욕 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역할을 부여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이 많이 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앞으로 또 이제 18명 검사장 중에 2분이 지금 사퇴를 한 네.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저 같으면 그냥 다 같이 사퇴해버리자고 할 것 같아요. 그냥. 18분 다 그 입장면 낸 다 같이. 그냥 조직적으로 해. 그분들이 다 가정이 있고 하시니까 또 다 사퇴하기는 힘들 수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있겠지만 문제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하윤 인턴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NI 뭐예요? 정 장관님께서 차장님 이런 인터뷰하고 나서 찐짐을 못 하던데? 긁혔어. 그래서 대신 혹시 긁혔어. 긁히셨는지 얼마나 센 질문을 기대하셨길래. 정말 그러게요. 긴장하지 않나 보지 뭐. 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아. 순한 맛만 보여주더라. 약간 이런 취지였어요. 다음에 정치 TMI 나와서 매운맛 질문 잔뜩 준비해서. 니네가 해라. 저희는 모르니까 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를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저희는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